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의 얼굴이 지난 25일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씨는 뜬금없이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죄한다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의 검찰 송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기도 전부터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다. 민식이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보도해드립니다. 그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이 오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은 뜬금없이 손석희 JTBC 사장에 사죄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 죄책감을 느끼진 않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주빈의 검찰 송치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주색 상의에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경찰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무표정한 얼굴로 피해자들의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느닷없이 손석희 JTBC 사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빈은 이어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는 미리 준비한 듯한 발언을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주빈은 입을 굳게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조주빈은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볼펜으로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보호대를 하고 있어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조주빈은 눈을 내리깔고 초점 없는 눈으로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주빈에게 손석희 사장을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인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고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습니다. 가족 사진 등을 보내며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을 협박했고 이에 손 사장이 일부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 미디어오늘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조주빈은 텔레그램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것 외에도 보복범죄 의뢰를 받고 어린이집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의혹과 마약 관련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범행이 악질적, 반복적이라고 판단하며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조주빈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종로경찰서 앞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나와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너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기소 의견으로 일단 조주빈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유료 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조주빈의 집 압수수색에선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3천만 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 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경찰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 외에 죄책감을 느끼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조주빈이 과연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조주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조주빈이 느닷없이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JTB 사장을 언급했죠. 네, 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경찰서를 나서면서 사건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인물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조 씨의 발언 직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거론된 분들이 아동 성착취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다른 피해 사실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완료가 안 됐다라고 밝히면서 현 상태에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그 조 씨는 음란물 유포를 인정하나, 뭐 살인 모의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은 왜 했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 죄책감을 안 느끼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언급했던 그 손석희는 JTBC 사장으로 윤장현 시장은 전 광주광역시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웅 기자는 그 손석희 JTBC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프리랜서 기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 조 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것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손 사장이 조주빈한테 협박을 당할 일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조 씨는 지난해 그 김웅 씨와 일부 언론이 제기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었던 소위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 손 사장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씨의 사주를 받아서 가족들을 테러하겠다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 손 사장 가족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제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그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손 사장으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 사장은 뭐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고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뭐 일부 현금을 송금을 했고요. 그 후에는 조주빈이 잠적을 했다라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황당한데 조 씨가 평소에도 뭐 손 사장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조주빈은 그 텔레그램에서 평소에 손 사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마치 현실 세계의 거물인 양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을 언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김 기자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뭐 손 사장과 평소 형 동생으로 지낸다, 통화도 자주 한다, 서로 손 선생,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 박사방 회원들에게는 손 사장과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뭐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손석희 사장이나 JTBC에서 반응이 나온 건 있나요? 네, 그 JTBC 측은 오늘 그 조 씨가 손 사장과 차량 접촉 사고로 분쟁 중인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해 왔다는 손 사장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손 사장과 분쟁 중인 김 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서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라고 하면서 경찰도 진본인 줄 알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김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손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다라고 하면서 손 사장은 아무리 김 씨와 분쟁 중이라고 해도 그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증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씨는 이제 증거 제시에 대한 금품을 요구를 했고요.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 조주빈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잠적한 후에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손 사장이나 JTBC는 이제 손 사장이 조주빈한테 건넨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손 사장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 씨의 협박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김 씨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네. 설사 조 씨를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혹여라도 그 네.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조 씨 하나만 신고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했던 사람이 조 씨라는 것은 네. 검거 후에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JTBC는 손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 볼까요? 이 뭐 조주빈이 손 사장을 가족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아이를 보복 살해 뭐 공모했다는 의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살인 미수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 손 사장의 살해 외에도 네. 조 씨는 이제 보복권 범죄를 의뢰했던 강 씨의 요청에 따라서 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주소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BS는 조 네. 씨가 이 청부의 대가로 강 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록 이제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지만 네. 경찰은 이제 살인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네.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음모라는 것은 2명 이상이 살인을 네.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조 씨가 이제 청부 살인의 대가도 받고 네. 어린이집 주소도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집 아이 그 살인 예비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네.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살인 예비 음모 행위는 범죄 실현 의사와 함께 그 실현 행위 또는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손 사장의 경우에는 그 살인 예비 음모죄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이나 검찰은 뭐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네, 그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악질적 그리고 네. 반복적이라고 판단해서 네. 지난 24일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종로서 정문 밖에서는 네. 민주당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등 이제 정당과 네. 시민단체 소속인 100여 명이 모여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공범자도 처벌해라 등의 이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 씨 같은 성착취 범죄자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 장관은 네. 지난 24일에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네.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네. 검찰의 그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네.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에서 살해 협박까지 뭐 이것저것 한 게 많은데 이 조주빈은 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나 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그 추 장관이 언급한 네. 바 있는 그 범죄단체 조직대는 형법 제114조에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에 네.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요.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게 되면 조직 내의 지위와 상관없이 네. 조직원들이 모두 그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하면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조직원 모두를 그 살인죄의 최대 형량인 사형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 씨의 경우에 네. 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징역 4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삼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 인정될 만큼의 체계를 갖췄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범죄 사실을 보면 네. 적어도 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네. 그 핵심 일당은 범죄단체 조직대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네. 결성됐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일각에서는 네. 조 씨 일당에게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이 폭처법 4조는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 공동협박, 공동공갈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네. 그 수개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부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 씨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지는 여러 가지 네. 범죄 사실을 고려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수사랑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은 조폭에 준해 처벌하고 회원 전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 전담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이를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N번방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N번방 범죄 가담자들을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폭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린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 교사, 방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는 등 회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추 장관은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 국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관련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조속히 고도화해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 삭제해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탐지해 삭제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대검 과학수사부가 초기 버전을 개발해 현재 시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깊이 새기게 됩니다. 회의에선 신종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불법 성착취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며 이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활성화시킨 닉네임 왓츠맨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까지 성적으로 착취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죄질에 비해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인데요. 우리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 과정에서부터 과연 적절하게 양형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장 최근 판결입니다. 2년 전 2018년 9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입니다. 피고인 A씨는 18살의 여학생 B양에게 68만 원 상당의 동아리 회비를 분실한 것을 알고 이른바 작업을 했습니다. B양에게 A씨는 68만 원을 지급할 테니 시키는 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스폰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B양에게 교복을 벗거나 혼자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성착취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A씨는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큰 상처를 준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월로 다시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아직 젊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2심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논의합니다. 이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조항에 대한 적정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질문과 문항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젠더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동 성착취 관련 법관들이 글을 올린 게 이게 법관 판사들 커뮤니티 젠더법 커뮤니티 거기에 올라온 글이라서. 설문조사 문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나 판매, 유포, 소지 등 각각의 사례를 주고 판사들이 객관식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이 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타당한 형을 선택해달라와 같습니다. 현재 아청법 11조 1항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 설문조사엔 양형 보기로 징역 2년 6개월 이상부터 9년 이상까지 제시됐는데 선택지 10개 중 5개가 5년 미만의 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선택지부터 양형 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가 됐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젠더법 연구회 A 판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설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사도 아동에 대한 현실 공간에서의 성착취 및 가상 공간에서의 성착취 영상 범죄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보기로 제시된 양형의 범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들한테 양형의 케이스를 줄 때에도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
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범죄라면 기존에 있는 전례를 고려하지 말고 이 범죄에 합당한 형이라는 게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설문지에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 능력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 감경 사유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장량 감경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직 판사의 지적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면 한 번만 장량 감경하면 집행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정형은 7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적어도 어린아이의 성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면. 양형위원회 사이트는 양형위 스스로를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표현대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어떤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성착취 동영상 제작 유포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왓치맨이 아닌 켈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32살 신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켈리도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 노예녀 직찰 11살 등 제목의 무려 91,894개에 달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저장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씨는 이 가운데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으로 2,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가운데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이 하나 남은 방을 신 씨가 넘겨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신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시점도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으로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은 시점과 일치합니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에 덜미를 잡힌 신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의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을 종합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신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신 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 그것도 재범에 대해 수사에 협조도 했고 징역 1년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사방 조주빈이 아니었다면 이 N번방 켈리 사건 또한 그저 그런 사이버 성범죄 사건으로 아무런 주목도 못 받고 유야무야 묻혔을 거란 생각입니다.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한들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말대로 검찰의 그런 미온적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것 아닌가 합니다.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선 솜방망이에서 쇠방망이로 일단 양형 기준 자체부터 새로 정립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성착취 동영상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의 N번방을 이어받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 변론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 기일이 다시 잡힌 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닉네임 켈리는 경기도 오산에 사는 32살 신모 씨로 이름도 해괴한 노예녀 직찰 11살 등 무려 9만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이 가운데 2,95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으로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가운데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이 하나 남은 방을 신 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신 씨는 검거되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부엔 11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짜로 반성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신 씨에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을 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딱 절반을 선고한 겁니다. 신 씨는 징역 1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까 봐 항소를 지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 사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엄벌의 엄벌을 촉구하는 전 국민의 공분이 터져나왔고 항소를 안 한 검찰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신 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관건은 2심 선고 전에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신 씨의 또 다른 추가 혐의를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1심보다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순 없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해명을 들으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핵심이지 그 채널이 N번방인지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N번방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여서 문제라는 걸 검찰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성난 여론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으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다 좋은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과 기준 변화가 함께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어떤 내용일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살 김민식 군은 이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저희 애기 엄마와 둘째 아들은 전부 목격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제정돼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등 무인 단속 장비,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스쿨존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민식이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이런저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 2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1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이튿날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찬성하지만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실제 스쿨존 운전은 미확인 지뢰밭을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선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이네? 느낌이 안 좋네? 후진하십시오. 아니면 유턴해서 돌아가십시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언제 어디서 빵 터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미확인, 지뢰. 청원인은 이에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 및 형량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은 스쿨존 인명사고의 기존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정도 처벌 수위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은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특히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사각지대에서 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사고까지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까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민식이법 취지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 세게 규율해야 스쿨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을 가중한 것이 그다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가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차차 개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게 정경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통계로 진짜 가혹한지 얼마만큼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법은 시행됐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날 때엔 한층 더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시행 이틀째를 맞은 민식이법. 실제 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일각에서 왜 민식이법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나타내는지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는데 웬 아이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단횡단하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서 2에서 3m 떨어진 곳으로 일단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골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보자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이 바뀌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만 보고 갑자기 뛰어든 아이에 어떻게 손 써볼 사이도 없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어이가 없네.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냐. 무죄가 더 많고요. 유죄도 일부 있습니다. 유죄도 일부 있어요. 예, 유죄로 판결되었죠. 예, 국가가 유죄입니다. 예, 무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고라니급으로 뛰어드네. 진짜 저 정도면 자해공갈 수준이네. 애보다 운전자가 더 불쌍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다시 봐도 반대편 차로를 지나가는 트럭에 가려 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의 예측입니다. 과연 무죄 나올까요? 무죄 안 나옵니다. 저 무죄 안 나와요. 요거는 무죄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유죄 쪽입니다. 유죄.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아이를 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죄 안 나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은 이렇게 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야 되죠. 만약에 저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인데 경찰에 접수! 그러면은 500만 원 내야 돼.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은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를 넘거나 안전운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0km 이내로 달리고 주의 의무를 다 지키면 인명피해가 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4에서 5만 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0.00002%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보면 나머지 99.99998%는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 교통사고 1000만 건 중에 단 2건만 보행자 과실이고 나머지 999만 9,998건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과 차가 부딪히면 사실상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네,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무죄 판단하는데 부담이 있고 또 무단횡단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정강주시의 의무,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거나 스쿨존에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가게 하는 민식이법 2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냉소 섞인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한다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억울한 운전자도 벌금형이 없어서 최저 집행유예만 받게 되는데요. 지난 사고 자료 전수조사로 진짜 이렇게 억울한 운전자가 직장까지 있게 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에 있다면 벌금형을 도입할 필요성은 민식이법 시행 이틀밖에 안 됐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포함해 이런저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취지는 살리되 운전자의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제 올라온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사람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 경감이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모두 16만 명 넘게 동참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현재는 12살인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의 한 농로를 주행하던 A군의 아버지가 교차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보험사는 A군의 아버지에게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산정해 사망보험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 비율로 나눠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인으로 사고 얼마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머니 몫인 9천만 원은 보험사가 6년째 가지고 있고 6천만 원은 A군의 80대 할머니에게 지급됐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A군은 할머니가 노쇠해 현재 보육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카 시설에 맡길 때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가 조카가 이제 좀 어려서 아빠를 잃어서 예. 정신과 치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보육원에서 지내는 A군에게 그런데 최근 날벼락 같은 일이 또 떨어졌습니다. 보험사가 A군 아버지 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쓴 돈 5,300만 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2,700만 원 정도를 내놓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그제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보험사의 행태를 질타하며 처음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너무 심한 소송을 했어요. 제가 볼 땐. 아니 고아한테 무슨 소송을 해요. 고아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어린아이한테 2,690만 원 내놔라. 니네 아버지가 잘못했어. 니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내놔. 아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A군 측에서 별다른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다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할 보험금 9천만 원을 6년째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100% 구상권을 청구한 것 자체가 너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봅니다. 그리고 또 받지 못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엄연한 소송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거든요. 보통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분 비율만큼만 청구해야 되지.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험사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보험업계 관례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는 해명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정경일 변호사의 비판입니다. 이게 뭐 지금 말로는 보험업계 관행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에게 특정해서 다른 사람을 못 찾아 청구한다는 것은 속건 남용 내지는 소송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행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 변호사는 나아가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라며 보험사가 애초 사망한 A군 아버지의 과실 비율을 50%로 한 것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험사와 개인 간에 합의를 할 때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개인이 많이 불리한 요소가 작용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충격하고 난 뒤에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도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서행 운전을 안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바뀔 사안으로 보입니다. 50대 50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문제의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사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자 한화손보는 소송을 부랴부랴 취하했습니다. 한화손보는 오늘 오후 강성수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며 심려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할 일을 애초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화손보가 가지고 있는 A군 어머니 목 9천만 원은 A군이 성인이 된 뒤에 어머니에 대해 장기 실종 신고를 내고 사망 선고를 받으면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타겟책으로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즉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성년인 경우도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족 1명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득 등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경북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지급받은 재난 기본소득을 쓰게 만들어 가계 지원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만들었고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 말대로 이번 조치가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돼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재판부가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검찰 내사서를 제기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취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그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확산되며 굳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격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당하면 장관직을 그만둘 거냐는 식의 질문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설처럼 통용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 인지서와 수사 보고서 등 열람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 측이 낸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열람 등사가 기각된 자료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 인지서와 수사 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증거 수집과 관련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음모론은 늘 그럴듯합니다. 이 음모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을 만나면 음모론은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음모론이 확증 편향을 만나 사실로 굳어지면 믿음은 잘못된 확신, 눈먼 믿음, 맹목으로 치닫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집니다. 이를 지적하면 법원도 음모의 공범이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불신하고 사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 지명 전 내사는 없었다는 법원 결정에 뭐라고 응답할지 궁금합니다. 먼지가 날 때까지 턴다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는 그것대로 지적하되 불신과 음모를 걷어내고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것,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숙제 아닌가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